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에는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그동안 얘기했던 거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했던 말 짚어보면 인플레가 많이 둔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높다.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금리는 이미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에 와 있다. 제약적, restrictive하다는 것은 경제를 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높은 금리가 경제를 계속 압박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금리가 이렇게 높다면 굳이 추가적으로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부연 설명을 좀 합니다.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금리라는 것은 장기금리에서 인플레로 올라간 부분을 떼냈을 때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중립금리라는 것은 경기를 너무 압박하지도 않고 너무 과열시키지도 않는 그런 금리죠. 그런데 지금의 금리는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이니까 중립금리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금리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시했던 목표 인플레 얘기를 해요. 혹시 목표 인플레를 기존의 2%에서 좀 올리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목표 인플레는 2%고 앞으로도 2%일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인플레 올리는 거는 물 건너갔고요. 목표 인플레 2%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 높은 금리, 제약적 수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인플레에 도달하는 게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가겠다. 앞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이게 좀 안심을 주는 말이라서 언론들이 이걸 제목으로 많이 뽑았더라고요. Proceeding carefully.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작년 8월의 연설과는 톤이 달랐습니다. 상당히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랬겠지만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당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는 금리 인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금리 선물은 9월에는 인상 안 하고 11월에 25bp 인상할 것 같다. 인상 가능성을 70% 정도로 본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는 괜찮았단 말이죠. 사실 4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상승을 한 거예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좀 등락이 있기는 했지만 4.2%대 유지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 연설이 어떤 변화를 시사하느냐? 저는 중대한 변화를 가리켰다고 생각해요. 긴축은 여전히 긴축인데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이게 1단계였고요. 올해는 속도 조절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1회 금리 인상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긴축 유지 기간이 얼마나 길 것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마지막 1마일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The last one mile. 인플레가 많이 둔화됐지만 2%까지 가는 그게 힘들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견뎌줄지가 관건이겠죠.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상태니까 강달러에 또 자본도 미국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자본이 유출된다는 거죠. 이 문제도 이 긴축 유지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기에 따라서 심각도가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미국 GDP가 계속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허무맹랑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 GDP 전망이 좋아요.
미국 경제 2분기에 2.4% 성장했고요. 3분기에는 실시간 성장률 5.9%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틀란타 연은이 5.9%로 발표했고요. 블룸버그 실시간 지표는 6.5%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 제압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가 기록적인 재정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높은 기준금리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고금리가 안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물러나고 국채 10년물 수익률 4, 5% 시대가 열릴 거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파월 연설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결론들입니다. 자, 잭슨홀에서 ECB, 유럽중앙은행은 연준보다 더 매파적인 입장을 피력했어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목표 인플레 2%로의 복귀를 위해서 금리를 당연히 필요한 만큼 높일 거다. 그리고 그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연준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 정도 수위로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유로존 인플레가 5% 정도 됩니다. 인플레 이렇게 내려와서 5%고요. 헤드라인 인플레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인플레는 올 들어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간 올라가서 역시 5% 정도 됩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거나 목표 인플레 2%보다는 2배 이상 높아요. 유럽 역시 앞날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쉽지 않은 거 이상이죠. 살얼음판입니다. 수요일에 유로존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월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이 빨간색이 제조 PMI고 파란색이 서비스 PMI입니다. 서비스까지 더욱 하락해서 47 기록했어요. 50 미치면 위축입니다. 그래서 3분기 유로존 GDP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독일 경제 전망은 금요일에 나왔는데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더 나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느냐, 9월에 그럼 금리 올리기로 결정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라가르트 총재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더 지켜봐야 된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9월 14일에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물가지표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결정을 하겠죠. 유럽의 금리 선물 거래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4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 더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반대로 당연히 올려야 된다, 안 올리는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뉴스인데요. 중국 경기 둔화 얘기입니다. 야심찬 부양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는 10분 지속됐다. 이게 또 금요일 뉴스였습니다. 뭐가 야심찬 부양 대책이냐?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효과는 일단 불발됐다, 이겁니다. 중국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의 40%만 내고 모기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만약에 이 대출을 완납했으면 다시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될 수 있다. 같은 자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모기지를 두 번째 받으면 계약금이 주택 가격의 80%로 올라가요. 모기지가 모기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기지를 완납했으면 다시 40%만 내도 된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완화책이라서 금요일에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오후에 발표됐는데 그때까지 마이너스던 CSI 300 지수가 0.3% 플러스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다시 하락해요. 그래서 장이 끝날 때는 마이너스 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가 잠깐 받아주는 것 같더니 아닌 걸로 된 거죠. 이번 주는 시진핑이 경기 부양을 못하는 이유를 여러 언론사들이 분석을 해냈습니다. 시진핑이 두 가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부양 정책을 못 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불신은 부채로 부양되는 경제 모델을 불신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부채를 기반으로 부양돼 왔죠. 두 번째 불신은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화끈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지금의 중국 경제는 침체 원인이 국민의 신뢰 부족에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대의 침체, 또 신뢰의 위기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의 소비자 신뢰를 보면 중국은 항상 소비자 신뢰가 높았어요. 그런데 2022년 작년에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한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도 소비자 신뢰가 115 정도는 유지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천만 명씩 가택 구금식으로 했던 봉쇄는 회복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봉쇄 풀었을 때 약간 나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여파가 너무 크다는 거죠. 중국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한 신뢰 상실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 부동산 부문에서 나타납니다. 집을 안 사요. 2020년 대비 주택 구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부분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냐? 현재 중국에서 모든 경제가 다 침체는 아니에요. 신경제는 호황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배터리, 소위 녹색 경제는 호황이에요. 상반기에 6.5% 성장했고 그래서 GDP의 17%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 신경제의 호황을 다 지워버리고도 남습니다. 부동산이 GDP의 20% 차지하고요. 상반기에는 8% 역성장했습니다. 또 부동산은 가구 자산의 70%를 차지하고요. 은행 담보의 4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니까 부동산이 맥을 못 추면 중국 경제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드만삭스 분석인데요. 부동산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퍼센티지 포인트로 나타낸 거니까 5% 성장했는데 거기서 부동산이 1%포인트 차지하면 퍼센트로는 20%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여도가 엄청났는데 작년부터는 오히려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급하게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다. 그러려면 재정 적자를 늘려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은 반대한다. 재정 적자 늘리려면 주체가 중앙정부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부채가 이미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중앙정부 부채율은 GDP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시 주석이 반대한다. 이 얘기죠. 결국 서방 이코노미스트들은 대폭적인 부양과 대폭적인 개혁 이 두 가지 요법을 제시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둘 다 안 한다는 거죠. 당분간은 더 나빠진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